지난 8일 캘리포니아 리바이스 뱅크 스타디움. 수만 명의 관중이 연례공군 에어쇼에 뜨거운 열기에 휩싸여 있던 그곳에서 전략 관측가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행사의 마지막 순간, 미 공군의 불가침의 유령이라 불리는 F-22 랩터 전투기 2대가 갑자기 시범비행 대형에서 이탈한 것입니다. 미 군사당국이 내놓은 이유는 긴급작전 임무라는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여러 겹의 숨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즉시 F-35 전투기들이 대중 앞에서의 이미지를 수습하기 위한 조치처럼 대체 투입되었지만 전략적 지각 변동은 조용히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국제 언론은 오만에서 진행 중인 평화 협상에 정신이 팔려 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은 레이더 시스템, 공중급유기, 특수작전 부대가 비정상적인 빈도로 움직이고 있는 북미, 유럽, 그리고 걸프만 지역의 정보 데이터에 고정돼 있었습니다. F-22의 이탈은 더 이상 단순한 에어쇼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큰 무언가, 어쩌면 이미 계획된 군사작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일련의 은밀한 정보전으로 긴장의 중심에 서 있는 이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더 이상 화해의 기회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현장의 움직임은 냉혹한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은 1991년 걸프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력 재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움직임이 결정적인 의미를 지닌 조용하지만 무게감 있는 작전입니다. 국제 언론이 마치 평화 시기인 것처럼 외교적 메시지를 계속해서 타전하는 동안 지상에서는 모든 것이 잘 기름칠된 전쟁 기계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독일의 람슈타인, 영국의 레이크니스, 미국의 트레비스와 같은 전략기지들은 더 이상 단순한 훈련센터가 아니라 24시간 내내 분주한 전투벌집으로 변모했습니다. 모든 징후는 전쟁이 총성이 아닌 수송 차량 행렬과 장거리 공중급유 비행, 그리고 대륙을 넘나드는 군수지원망의 조용한 움직임으로 이미 시작되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협상이라는 이름의 장막은 곧 실행될 선제 타격 시 어떤 반격이든 흡수할 수 있는 다층 방어막을 강화하는 과정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는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전쟁의 전제입니다. 이동 중인 군사 자산의 본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대의 F-22가 공개 시범 비행에서 철수하고 그 자리에 장거리 공격력의 상징인 B-1B 랜서 전략 폭격기가 등장했을 때 국방 관측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워싱턴이 이란을 상대로 수년간 추구해온 행동변화 작전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모든 징후가 테헤란의 모든 핵 및 미사일 능력을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선제 타격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지연은 정치적 망설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공중급유, 기지조정, 공역 운영에 이르는 최대 규모의 군수지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술적 후퇴입니다. 국방당국은 개전의 순간을 위한 무대를 만들고 있으며 그 시점은 아마도 워싱턴에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상회담에서 확정될 것입니다. 두 정상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 그것은 단순한 외교적談판이 아니라 2003년 이래 전례 없는 파괴력을 지닌 군사작전의 최종 명령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순간 전 세계 전략분석센터에서는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왜 미 공군의 보물처럼 여겨지는 F-22 전투기가 갑자기 시범 비행 프로그램에서 철수했을까? 이 움직임이 작전 계획의 개전 시점이 명시되었음을 의미하는가? 만약 전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면 걸프만으로 쇄도하는 118회의 군사 수송 비행은 대체 무슨 목적을 위한 것인가? 동시에 가볍게 볼 수 없는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다수의 군사 및 정치 지도자들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단이 원래 외교 의전을 위한 장소가 아닌 항공모함 갑판 위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곳은 전함이며 그곳에서의 모든 회의는 전술적 색채를 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정상회담이 다음 주 수요일 워싱턴으로 앞당겨진 것은 단순한 우연일 수 없습니다. 분석가들에게 이는 이미 작성된 계획에 대한 최종 서명이자 정치적 언어로 위장된 전쟁 개시 명령입니다. 두려운 사실은 이 모든 것이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극히 제한적인 중화기의 시범 비행 임무 취소라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전체적인 그림이 드러납니다. 무기가 시연을 멈춘다는 것은 그것이 행동할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추측이 아닙니다. 미 공군이 8일 슈퍼볼 행사에서 F-22 랩터 전투기를 갑자기 철수시킨 것은 명백한 신호입니다. 미국은 대규모 전쟁 준비 태세로 전환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F-22는 단순한 항공기가 아니라 제공권 우위의 최고 상징이며 미국이 어떤 동맹국에도 수출하지 않고 극비로 유지하는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F-22가 막판에 철수했다는 것은 명령이 하달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명령은 단 1초의 지연도 심각한 전략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종류의 것입니다. 슈퍼볼은 미국 최대의 스포츠 행사로 모든 세부 사항이 미식축구연맹, 연방항공청, 그리고 국가 전체의 미디어 시스템 간에 수개월에 걸쳐 계획됩니다. 그 계획을 깨뜨릴 만큼 긴급한 사안은 무엇이었을까요? 수만 개의 F-22 기념 배지가 시범 비행의 일환으로 관중에게 이미 배포된 상황에서 말입니다. 유일한 답은 전투 임무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고 F-22가 있어야 할 곳, 즉 최전선으로 호출되었다는 것뿐입니다. 미 공군 대변인이자 스포츠 미디어 프로그램 책임자인 카라 스펜서는 F-22의 슈퍼볼 비행 취소가 작전 임무와 높은 작전 템포 때문이라고 간결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사 용어에서 이는 적색 경보를 의미합니다. 비행 가능한 모든 F-22는 즉시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춰야 하며 더 이상 시범 비행이나 의전의 여지는 없고 오직 전장만이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뜻입니다. F-22는 정비 민감도가 높은 스텔스 전투기로 총 190대 미만이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슈퍼볼과 같은 전국적인 홍보 행사에서 어떤 기체라도 공개 임무에서 철수시키는 것은 최고 지휘부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분석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과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이러한 전략 자산의 긴급 배치를 요청한 것은 바로 미 중부사령부 센컴 사령관인 마이클 커릴라 장군이었습니다. 왜 F-22를 그리고 왜 그렇게 서둘러야 했을까요? 답은 테헤란의 방공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란은 현재 S-300을 보유하고 있으며 S-400을 도입했을 가능성도 있고 자국산 바바르 373 시스템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들은 단순한 방어용이 아닙니다. 이들은 스텔스 능력이 없는 모든 항공기가 전쟁 첫 시간 안에 격추될 수 있는 치명적인 킬존을 형성합니다. F-22는 그 벽을 뚫을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이며 이는 전쟁이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구체화된 시나리오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F-22 랩터가 촘촘한 방공망에 맞서는 모든 공습작전에서 항상 문을 여는 자돌 오픈의 역할을 맡는 이유입니다. 뛰어난 스텔스 기술로 F-22는 발각되지 않고 적의 영공 깊숙이 침투하여 주요 레이더 기지와 방공 지휘 센터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B-1B 랜서나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같은 중공격기들이 위협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 없는 군사 보고서에 따르면 F-22는 작년 6월 미국이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의 핵시설을 기습 공격했던 비밀작전 밤의 습격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슈퍼볼에서 F-22를 철수시킨 것은 더 이상 기술적인 세부 사항이 아니라 이전 작전들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의 새로운 문열기 단계가 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단검이 제자리에 꽂혔을 때 망치 또한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의 34톤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B-1B 랜서 전략 폭격기들이 걸프만 지역 미 공군의 핵심 작전 허브인 카타르의 아루데이드 공군 기지에 배치되었습니다. 미국의 모든 전략급 공습 작전에서 순서는 항상 명확합니다. F-22가 문을 열고 B-1B가 타격하며 목표는 밤속으로 사라집니다. 미 공군 전체 무기고에서 재래식 무기 탑재량이 가장 큰 폭격기인 B-1B 랜서가 이제 공식적으로 전선에 복귀했습니다. B-1B는 위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최첨단 방어 시스템을 돌파할 수 있는 스텔스 무기인 AGM-158, JASSM 순항 미사일의 주력 발사 플랫폼이기도 합니다. 다가올 작전에서 B-1B는 테헤란의 탄도미사일 저장고와 전략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란 영공을 가로지르는 다수의 JASSM 미사일을 발사할 것입니다. 이 항공기는 이미 중동에서 390회 이상의 임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아루데이드 기지로의 재등장은 미국의 공격 태세가 극적으로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단계입니다. F-22 랩터가 문을 여는 임무를 수행하고 B-1B가 결정타를 날리는 협력 작전은
모든 것이 행동 단계에 진입했음을 보여줍니다. 목표 목록은 이미 확정되었고 각 지점에 대한 타격 임무 분담이 긴급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선이 중동의 하늘을 향하고 있는 동안 진짜 전투는 지상에서 훨씬 더 조용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곳은 군수 지원선, 보급 창고, 그리고 수송 네트워크가 최대 용량으로 가동되는 곳입니다. 대규모 작전은 폭발음이 아니라 D-Day 전에 조용히 움직이는 보급 차량 행렬의 규칙적인 운행 소리로 시작됩니다. 현대전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은 포탄과 미사일이 아니라 군수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는 C-17 글로브마스터 II 전략 수송기 118편과 수십 회의 보급 비행이 중동으로 쇄도한 수치를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력 교체가 아니라 대규모 전쟁 배치입니다. 항공 데이터는 루이스 맥코드, 찰스턴과 같은 미국 본토 기지에서 시작하여 람슈타인, 레이크니스를 경유, 걸프만에서 끝나는 전략적 공중 가교가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비행은 방공 장비, 기동 지휘 시스템에서부터 다층 방어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최대 77, 0K질의 화물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미국이 선제 타격을 가한 후 첫 반격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 방어막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118이라는 숫자는 우연이 아닙니다. 이는 고위급 작전 계획의 결과입니다. 주목할 점은 2016년 1월 마지막 8일 동안에만 42편의 C-17 중수송기가 걸프만 분쟁 지역에 연이어 착륙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2003년 이라크 전쟁 이후 전례 없는 밀도입니다. 이는 더 이상 경고가 아니라 전면적인 충돌을 향한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최근 해독된 군수 지원 기록에 따르면 사드 THA 요격 시스템, 패트리엇 PAC, 3, 데이터 링크 레이더, 그리고 전술 지휘센터를 포함한 대규모 화물들이 중동으로 긴급 수송되었습니다. 목표는 이 모든 조각들을 통합하여 걸프협력회의 GCC 지역 내 모든 기지를 이란의 모든 보복 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통합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 공군은 2025년 6월의 긴장 상황에서 상당량의 사드 미사일을 소모했기 때문에 대규모 보급을 통한 긴급 보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조치였습니다. 이 요격 시스템들은 현재 아루데이드 지난 1월 미 중부사령부의 통합방어조율센터가 설치된 곳, 제5함대 총사령부가 있는 바레인 해군 기지, 알리 알살렘, 아흐메드 알자베르, 무아파크 살티, 프린스 술탄, 그리고 아인 아라사드와 알빌 등 19개의 전략적 위치에 배치되었습니다. 왜 미국은 개전 전에 걸프만 전체를 덮는 거대한 미사일 방패를 세워야 하는가? 이란의 반격 능력을 봉쇄하지 않으면 어떤 공격도 미국의 동맹국들을 인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헤란은 연합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에도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막대한 탄도미사일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공격 명령을 내리기 전에 이란의 모든 대응 능력을 동결시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협상이라는 장막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하기 어려워 보였던 지연 뒤에 숨겨진 진짜 본질입니다. 그것은 망설임이 아니라 공격 명령을 내리기 전 마지막 방어 갑옷을 완성하기 위해 군사적 시간을 벌기 위한 완벽한 수였습니다. 사드, 패트리엇, 데이터 링크 레이더, 그리고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구축함을 실시간으로 연결된 통합 방공망으로 통합하는 작업은 매 순간 모든 연결이 절대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는 카타르의 패트리엇 및 해상의 함대 방공 화력과 동시에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모든 시스템이 동기화되고 요격 미사일이 충분히 장전되었을 때에만 개전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오만에서의 협상은 이란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고 믿게 하려는 전략적 안개에 불과했습니다. 실제로는 강철 올가미가 그들 주위를 한 겹씩 조여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과 걸프만, 동맹국들의 석유 인프라에 대한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기 전에는 전쟁을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되돌릴 수 없는 전환점을 알리는 순간이 왔습니다. 아라비아해에 있는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에 대한 직접 방문, 이는 전쟁의 언어로만 해석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군사계에서 이는 더 이상 준비가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 현장 실행 단계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최종 신호입니다. 7일 토요일은 단순한 점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은 미국 최고 권력 대표단이 아라비아해 한복판에 있는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 갑판에 발을 내디딘 순간이었습니다. 대표단에는 미 중부사령부 사령관, 마이클 커릴라 장군 정치 외교 로드맵을 조율하는 스티브 워컵 특사, 그리고 중동 최고 전략 고문이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각의 최측근인 제러드 쿠슈너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그들은 이 시점을 선택했을까? 백악관 권력의 세 기둥인 군사, 외교, 행정부가 전략적 요충지에 동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란과의 대결에서 야전 사령관으로 지목된 커릴라 장군의 직접적인 등장은 오만 협상 테이블에 남아있던 모든 외교적 여운을 지워버렸습니다. 언론이 브래드 쿠퍼 제5함대 사령관의 영접 역할을 강조했지만 함상에서 나온 모든 신호는 단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서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함선 갑판 위에 발을 디뎠다는 것입니다. 대표단은 시차를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왔습니다. 그 증거로 그들은 불과 며칠 전 이란의 무인기를 격추시킨 전투 비행대대 조종사들을 직접 만났습니다. 왜 워싱턴의 시원한 사무실을 떠나 최전선까지 와야 했을까? 이는 수도의 권력 중심부와 방아쇠에 놓인 손가락을 연결하는 가장 상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세 권력의 기둥이 함선 갑판 위에 함께 모였을 때 개전 시점은 이제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호 갑판에 3명의 권력자가 나타난 것은 남아있던 모든 의심을 종식시켰습니다. 펜타곤, 국무부, 그리고 백악관 사이에 더 이상 거리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워싱턴이 최전선과 테헤란에 보낸 가장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미군 병사들에게 그것은 강철 같은 약속이었습니다. 그들이 훈련받고 있는 계획이 바로 실행될 계획이며 대통령이 서류상이 아닌 직접 파견한 인물들을 통해 바로 그들 뒤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에게 메시지는 더욱 분명했습니다. 미국 내부에 더 이상 어떠한 논쟁도 없다는 것. 행동계획은 승인되었고 이제 실행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것입니다. 함상 연설에서조차 스티브 워컵 특사는 20세기 동안 미국의 모든 전쟁에서 등장했던 힘을 통한 평화, Peace through Strength라는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 D-Day 직전에 익숙한 전쟁 전 신호입니다. 이 방문은 또한 항공모함 USS 에이브러햄 링컨과 제구함제 기동비행단이 총력전 작전 구조에 편입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미 공군이 이란 내륙 깊숙한 곳에 대한 선제 타격을 담당하는 동안 링컨함과 제구함제 기동비행단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해군의 모든 대응을 무력화하고 전체 해상 수송로를 통제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부 사항이야말로 결정적이었습니다. 길게 계획되었던 외교 일정이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이는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 행동의 잠금을 해제하는 지표입니다. 외교가 서둘러 진행된다는 것은 전쟁이 더 이상 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할 것인가의 문제임을 의미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회담은 당초 2월 말로 예정되었으나 네타냐후 총리 측의 직접적인 요청으로 갑자기 앞당겨져 11일 수요일로 확정되었습니다. 관측가들에게 이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D-Day가 곧 확정될 것이라는 신호입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워싱턴의 오만 협상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것일까? 답은 절대적으로 아니오입니다. 그는 이미 초기부터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과정을 구하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만 협상은 이미 임무를 완수한 전략적 시간, 벌기용 속임수였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총리가 오는 이유는 단 하나,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시 공격 작전을 위한 최종 군사 조율입니다. 의제는 단 하나, 첫 타격의 동기화입니다. 이스라엘 측은 처음부터 이란이 모든 전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어떤 합의도 있을 수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과 헤즈볼라나 후티 같은 대리 세력에 대한 무장 지원 중단을 요구했지만 이란은 마치 선전포고처럼 이를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란 외무장관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란은 탄도미사일에 대해 결코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 선언으로 외교의 문은 공식적으로 닫혔고 트럼프와 네타냐후의 회담은 그 역사적 성격에 걸맞게 정치에서 군사적 해결책으로의 되돌릴 수 없는 전환을 알리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왜 11일이 기점으로 선택되었을까? 그날이 바로 펜타곤이 암호명 공중가교로 부르는 전 지구적 규모의 군수 지원 작전의 최종 마감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수요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더 이상 준비가 아니라 행동일 것입니다. 11일은 루비콘강, 즉
돌아올 수 없는 지점입니다. 그 시점 전 마지막 며칠은 사드 시스템을 지역 다층 방어망에 통합하고 B-1B 전략 폭격기의 정비와 무장 장착을 완료하며 걸프만 내 미 해군 함대의 최종 대형을 확정하는 등 생사가 걸린 작업들을 마무리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이 끝나고 청신호가 켜지면 모든 것은 즉시 대기 상태에서 개전 명령 실행 상태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총참모장은 행동의 창이 2월 중순에서 3월 초 사이에 열릴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11일 회담이 바로 그 창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전쟁이 더 이상 미국의 단독 공격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각 파트너의 역할이 매우 명확하게 분담된 국제 군사 연합작전입니다. 미국은 F-22, B-1B와 같은 중화기를 이용한 중심 타격을 책임지고 영국과 이스라엘은 공세적 방어 offensive defense, 즉 위협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공격하여 병력과 영토를 보호하는 교리를 담당합니다. 구체적으로 영국 왕립공군은 레반트와 지중해 전체의 관문을 통제하는 핵심 위치인 아크로티리 기지에 F-35 전투기를 배치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미국도 요르단의 무아파크 살티 기지에 F-15E 스트라이크 이글 비행대를 증강 배치하여 서부 지중해에서 중동에 이르는 포위망을 형성했습니다. 이제 이 지역의 하늘은 비어있지 않고 발사 준비가 된 총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제기되는 큰 질문은 왜 영국의 F-35와 미국의 F-15E 스트라이크 이글과 같은 현대적인 전투기들이 테헤란 직접 공격에 참여하지 않는가 하는 점입니다. 답은 연합군이 새롭게 채택한 전략인 공세적 방어 교리에 있습니다. 이는 전략적 목표를 원거리에서 선제적으로 요격하여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많은 분석 기관이 예측하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이란은 선제 타격 이후 자국 영토나 이라크, 시리아, 예멘의 대리 세력을 통해 발사하는 샤헤드 자폭 드론이나 순항 미사일로 거의 확실하게 반격할 것입니다. 그때 키프로스에서 출격한 영국의 F-35와 요르단에서 출격한 미국의 F-15가 고고도 공대공 방어망을 형성하여 모든 위협이 이스라엘 영공에 도달하기 전에 외부에서 경멸할 것입니다. 이것은 수동적인 방어 전술이 아니라 이란의 모든 반격이 핵심 동맹국에 닿기 전에 차단되도록 보장하는 능동적인 반격입니다. 지난 며칠간의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우리는 긴밀하게 연결된 일련의 움직임을 볼 수 있습니다. F-22의 갑작스러운 슈퍼볼 철수, 118편의 C-17을 동원한 공중가교작전, 미국 권력대표단의 USS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방문, 트럼프 네타냐후 회담에 예기치 않은 조기 개최, 국제연합 내 역할이 작전 교리에 따라 명확하게 분담된 것, 이 모든 세부 사항들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억제 단계의 마지막 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시계는 이미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수주 전부터 이미 임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협상에서 외교적 압박을 가하기 위해 B-1B, F-22부터 사드, 패트리어 시스템, 그리고 수백 편의 C-17 수송기에 이르기까지 수천억 달러 가치의 전략 자산을 동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위협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이미 완벽하게 조립된 전쟁 기계입니다. 현재의 지연은 망설임이 아니라 고요한 껍질 아래에서 으르렁거리는 공격 기계의 마지막 나사를 조이고 톱니바퀴를 최종 조정하기 위한 마지막 정적의 순간입니다. 모든 방공포대, 모든 군수비행, 모든 함선 갑판이 제자리를 잡았습니다. 11일 수요일, 전 세계는 숨을 죽이고 지켜볼 것이지만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총 군수비행 횟수, 장전된 총 미사일 수, 보강된 기지수, 이 모든 것이 결정이 이미 내려졌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개전의 폭풍우가 쏟아지기 전 마지막 고요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목표는 압박이나 경고가 아닙니다. 목표는 완전한 제거, 위협의 근원을 뿌리 뽑는 것입니다. 전쟁은 준비되었고 그림에는 더 이상 빠진 조각이 없습니다.